민족국은 어쨌든 이제 바하마로 갔고, 그래서 셜렌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이 영국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셜렌베르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치 독일이 영국을 침공한 이후를 상정한 거예요. 침공에 성공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체포자 명단, 뭐 이렇게 유력 인물들의 체포자 명단을 만들거나 뭐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할까 하는 청사진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데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상당히 이제 근데 결국엔 이것도 영국 침공 작전이 실패를 하면서 결국엔 계획서도 폐기가 돼요. 청사진은 없던 것이 되죠. 그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소련 쪽으로 이제 돌아보게 됐으니까. 전에 실패하니까. 이후에 또 다른 작전도 이제 구상을 또 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때 1942년 독소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해서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수의 서로 간에 물론 그렇겠지만 이제 포로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래서 셜렌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1942년 2월경에 이 소련군 중에서 반공주의자들을 선별해서 이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선별을 하게 돼요. 한 10,000명 정도를 선별을 해서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소련 진영으로 되돌려보내는, 아무래도 포로 교환도 있었을 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이들에게 나치 독일을 위한 척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침투를 시키는 침투 작전, 이게 제플린 작전이라고 하는데 침투 작전을 이제 벌이게 돼요. 근데 이때는 셜렌베르크나 나치 독일도 너무 전장이 첨예하니까 서로 연락체가 미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정보를 안다고 해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섣부르게 했다간 뭐 소련 발각돼서 처형당하고. 이때 소련도 굉장한 방첩 작전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독일 스파이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작전도 이제 실패를 실패할 하게 수밖에 돼요. 없는. 네, 그래서 이렇게 중반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 작전을 벌였지만 셜렌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실패를 이제 거듭하게 되거든요. 42년 3월경에 당시에 SD의 수장이 있었는데 SD 수장이 이제 해임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셜렌베르크가 SD의 수장으로 임명이 돼요. 당시에 국가보안본부 수장은 이제 하이드리가 맡고 있었고, 하이드리 밑에 이제 SD의 수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장이 됐을 때는 이때는 조금 이제 과거에 조금 이제 명석한 반짝반짝하는 이제 총기가 조금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2차 대전 초반기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의 GRU라고 하는 소련군 정보기관이 붉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스파이망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스파이망을 일망타진시킨 사람이 바로 셜렌베르크예요. 그래서 셜렌베르크가 1940년경에 이 붉은 오케스트라를 감지를 해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뭐 증거도 없고 어떻게 잡을 엄두를 못 내다가 1942년경에 조직원들 116명 정도를 아주 일제히 한꺼번에 그냥 쫙 그냥 물론 한꺼번에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수차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SD 수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색출을 하게 되면서 붉은 오케스트라가 이것 때문에 와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GRU가 거의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그 전과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고 있죠. 근데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1943년경부터 나치 독일이 전세가 상당히 기울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기가 되는데, 이때부터 코코 샤넬의 이제 행적이 발견되는 시점이 이제 이때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코코 샤넬 자체로만 보면은 그 이전부터 다른 행적들은 있어요. 대신 셜렌베르크와 코코 샤넬의 관계에서 요거는 아주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극명하게 코코 샤넬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셜렌베르크를 통해서 코코 샤넬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작전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1943년 12월경에 그 셜렌베르크가 아주 히틀러에 대해서는 배신적인 음모를 꾸미게 되거든요. 이때 전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히물러하고 히틀러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처칠과 비밀 협상을 벌여서 전쟁을 끝내려고 해요. 그 비밀 협상에
코코 샤넬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코 샤넬이 왜 투입됐냐면 이때 코코 샤넬은 엄청난 셀럽이었어요. 이미 패션 디자이너로서 크게 성공을 했었고 당시 유럽, 미국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것이 영국 상류층이에요. 영국 왕족, 그다음에 정치권의 처칠 같은 권력자들. 코코 샤넬이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이제 나치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셸렌베르크가 구상한 이 작전, 모델 헛 작전이라고 하는 이 작전에 코코 샤넬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코코 샤넬도 처치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협상 자체는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열리지도 않았어요. 코코 샤넬을 투입했던 작전은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됐죠. 성공했다면 세계 작전이지. 그렇죠. 세계 작전이 됐겠는데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샤넬이 나치를 위해서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흔적만 남게 된 거예요. 이거는 확인된 바예요.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샤넬이 나치를 위해 활동한 스파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요 부분 때문에 완전히 요거 말고 또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아주 큰 샤넬에게는 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죠. 이 이후 1944년으로 갈수록 뭐 전세는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반 히틀러 활동도 상당히 활발해졌는데 그 중에서 그 아베르라고 하는 군사정보기관이거든요. 나치 독일의 군사정보기관 아베르가 수장이 히틀러 암살 작전에 연루돼서 이제 처형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아베르가 해체되고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안본부 안에 게슈타포와 SD가 있었고 부사정보는 따로 바깥에 아베르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그냥 집어넣는 거죠. 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연루됐다 수장이 그래서 처형당하고 이 아베르까지 이제 국가보안본부 안으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되고 이 아베르의 책임을 또 바로 이 셸렌베르크에게 이제 맡기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막강한 전쟁 막바지에 상당히 막강한 이제 권한을 지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전쟁 막바지니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죠. 이 시기에 셸렌베르크의 위치가 어떤 시기였냐면 셸렌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히물러 하이드리히하고 상당히 큰 이제 직접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잖아요. 상관으로서. 근데 1942년 6월경에 하이드리히가 암살당해서 죽어요. 하이드리히가 암살당해서 죽고 1943년 1월까지 이제 히물러가 대신 이제 그 국가보안본부를 수장을 겸해서 운영을 하다가 1943년 1월부터 그 에르스트 칼텐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국가보안본부 수장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셸렌베르크는 이때 그 칼텐브루너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치 핵심부 내에서도 파벌이 서로 다른 인물들이기 때문에 칼텐브루너 그다음에 당시 게슈타포의 수장이 있던 하이니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는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 전쟁 이제 막바지를 이제 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셸렌베르크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연합국에 대해서 자신의 안위를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까지 하냐면 유대인들을 풀어줘요. 이제 이런 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다지 크게 성과는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45년 6월경에 덴마크에서 이제 종전이 되고 1945년 5월 말에 이제 종전이 되니까 히틀러가 죽고 종전이 되니까 그 이후에 6월경에 이제 덴마크에서 영국군에 이제 체포가 돼요. 그래서 런던으로 넘겨져서 이제 이때 광범위하게 신문을 받고 느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이제 회부가 돼요. 이 재판에서 그 셸렌베르크가 어떤 입장을 또한 취하냐면 칼텐브루너 뭐 그다음에 하이니 뮬러 뭐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파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큰 중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형량이 자신은 약한 형량을 받게 되는데 그냥 뭐 살인 방조 혐의로 6년형을 받게 돼요. 1949년 정도까지 재판을 받는데 그 6년형을 받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또
그 암이 발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2년 만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이제 이탈리아 토리노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암이 발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1952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조금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셸렌베르크가 이탈리아에 정착하고 뭐 살아있는 동안 이 생활비를 코코 샤넬이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셸렌베르크가 죽자 이제 장례비까지 샤넬이 다 그 부담을 한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정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코 샤넬하고 셸렌베르크는 27살 차이거든요. 코코 샤넬은 1883년생이에요. 그래서 샤넬이 나이가 27살이나 많아요. 그래서 샤넬을 연구한 연구가들은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거 아니냐. 연인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를 했다든가 이런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직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직 발견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 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말은 있으되 입증을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 그래요. 거죠. 참 오늘은 또 이 독일의 셸렌베르크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